자,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거를 볼 거냐면 바람직한 조세예요. 다음 챕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람직한 조세가 갖춰야 할 조건이 뭐 많이 있었는데, 크게 우리의 관심사는 한 두 가지만 볼게요. 주로 이제 경제학이 어떤 판단 기준 자체가 효율성과 공평성,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는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를 할 거고, 요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낭비는 없지만 공평한 조세 부담, 공평성, 요거까지도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최적이라는 말을 갖고 쓸 거야. 그래서 위에 보시면 최적 조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최적 조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진짜 최적은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아우르는 조세가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뭐 이게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아니 효율성은 약간 객관적입니다. 늘상 낭비만 없으면 되니까. 근데 공평성이 문제지. 뭐가 공평한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살짝 주관적이라고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공평성까지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거기 밑에 뭐 램지, 뽀아떼 이런 사람들은 효율성에만 초점 맞춰서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공평성까지 얘기를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조세 형태에서 직접세랑 간접세 요거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뭔가 소득세랑 물품세 보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랑 지출세, 이것도 이제 소득세랑 지출세, 지출한다는 거니까 소비세거든. 소비에 과세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학자들 간에는 꽤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슈가 되는 건데 우리는 진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뭘 할 건데? 요거요. 자, 바람직한 조세, 최적 조세라고 할 때 두 가지만 볼 겁니다. 하나는 최적 물품세, 이렇게 있어요. 물품세. 요게 있고요. 뒤에 가보면 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최적 소득세, 이렇게 있어요. 최적 소득세,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전통적인 논의는 효율성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세금을 때리게 되는데 물건에 세금을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효율성과 공평성, 여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공평성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최적 소득세, 이렇게 할 때 얘가 최적의 소득세를 수식하게 되면 이때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고려를 하는데,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적 물품세 이렇게 되면 이 경우는 효율성은 고려하는데 공평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않게 돼요. 효율성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논의의 방향 거기 봤을 때 목적 나와 있습니다. 파란 색깔. 정부가 조세 수입을 거두는데 효율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근데 비효율성을 제로로 하는 건 또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종 물품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미시경제학 하듯이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 럼썸 텍스 외에는 일정한 조세 수입을 거둘 때, 일정한 조세 수입을 거둘 때 목적식이다 라고 하면 비효율성의 상실, 초과부담이죠.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거야. 초과부담이 제로가 아닙니다. 제로가 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건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초과부담이 비효율성이죠. 비효율성, 제로가 아닌 최소화다.
그러니까 제로가 제일 좋은 건데 그거는 너무 불가능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세수를 최소의 비율성으로 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하나 볼게요. 하나는 램지 조세가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볼 건데, 하나는 램지 룰. 요게 저 앞에 공공요금 부과할 때 우리 역탄력성 법칙이라는 걸 살짝 봤는데 그거야. 그래서 역탄력성 법칙이다. 요렇게요. 역탄력성 법칙이다. 자,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탄력성에 반비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탄력성이 작으면 탄력성이 소비자가 얼마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줄어져 있지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가 힘이 약한 거예요.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그래서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최종 물품세 결론이 있죠. 역탄력성 표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탄력성에 반비례하게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정리하면 X의 세율은 요거 이제 Y의 텍스인데 요거 그냥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초점을 잡으려고. X에 대한 탄력성 분의 요거 Y의 탄력성인데 요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X 부분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쪽 부분이 커지는 거니까 텍스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직관적으로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밑에 그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지금 탄력성이 작다고 그랬으니까 탄력성이 작으면 기울기가 좀 가파른 겁니다. X가 기울기가 가파르고 얘는 기울기가 완만해요. 오케이? 여기 X라 하고 여기 Y라고 할게요. 아니, 세금을 때립니다. 텍스를 때려요. 약간 감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X랑 Y의 가격이죠. 여기는 Y의 가격, X의 가격 똑같이 세금을 때렸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만큼 세금을 때렸어. 아니,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초과부담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 삼각형이잖아. 여기서는 얘가 비탄력적이니까 초과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네. 그쵸?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수요 곡선이 완만하니까 탄력성이 커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 초과부담인데 여기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요, 요 두 개, X제랑 Y제의 초과부담. 여기서 말하는 요 초과부담은 지금 X제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과 Y제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의 합, 요거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세금을 올려도 뭐 우리가 가지고 뭐 이제 필수품 같이 쌀 같은 경우 소비량이 조금밖에 안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 초과부담은 요 높이보다 지금 여기 길이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초과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일정한 조세 수입을 달성할 때 얘가 힘이 없고 세금을 때려도 별로 저항과 반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한테 세금을 더 이렇게 높이 부과하는 거지. 더 이렇게 높은. 그리고 얘한테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이게 약간 이제 그림이 좀 약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만큼이 초과부담이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요. 비슷해 보여요? 그럼 잘못 그린 거지. 아무튼 그냥 느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는 세금을 조금 부과하는 거야. 여기다 세금을 조금만 해도 얘가 반항, 민감함 이런 저항이 되게 세니까 힘들다고. 우리 지난번에 러너에 공공요금 부과할 때 역탄력성 법칙. 그래서 깍두기가 돈을 이렇게 회수 뭐 얼마 할 때 100만 원을 거둔다 그러면 약자에게는 세금 99만 원 걷고 강자한테는 약하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X의 소비량의 감소가 조금 줄어들고요. 얘도
가격을 조금 올려야지 이게 감소가 조금 줄어드네요. 그래서 비율로 표현해서 x의 감소의 크기 비율이 y의 감소 크기, 그러니까 이거 다 약간 엄밀하게 하려면 그림이 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수식으로 증명하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x의 감소 비율과 y의 감소 비율이 이게 같도록 만든다. 그게 바로 여기 역탄력성 법칙과 같은 의미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수요의 변화량 요거 나와 있죠. 위에 표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계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x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마지널 한계 초과 부담이 y의 한계 초과 부담 그거랑 같을 때.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제 그림으로 보시고요. 직관력은 역탄력성 법칙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와 위에 표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요거 역탄력성 법칙이죠. 그리고 요거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램지의 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는 x에만 과세하는 것보다는 x, y에 과세하는 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초과 부담이 작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아니야. 탄력성에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차등 세율이 좀 더 낮다. 그런 결론이 되고요. 역탄력성 법칙이야. 제목만 보세요. 내용은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램지의 역탄력성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니면 최적 물품세에서 이렇게 초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램지 룰은 뭐냐? 하면은 주관식으로 내면 드르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림 그려서 살짝 한번 보여주세요. 살짝 요 그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렛-헤이거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과세 대상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얘기해봤자 여가라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못해요. 그래서 콜렛-헤이그라는 사람은 헤이그 사람 이름 잘 보시죠. 램지, 콜렛-헤이그 이렇게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효율성 관점에서요. 여가에는 직접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과세 대상이 이렇게 많아요. X제, Y제 그리고 뭐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이게 이제 소비세 과세할 때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여가라는 것도 사실은 세금을 때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는 것은 고통을 동일하게 받는 건데 효용의 감소. 근데 사실은 XY 소비하면서 효용을 누리지만 또 돈을 벌지 않아도 우리가 여가를 즐기면서 효용을 누리게 되는데 이 여가라는 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여가의 과세를 못하는 한 요거 그냥 살짝 넘어가셔도 돼요. 다 똑같이 세금을 다 때려야 되는데 여가의 과세를 못하는 한 뭐 얘네끼리 봤을 때 뭐 XY 봤을 때 무슨 뭐 기울기가 변하고 다 쓸데없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여가라는 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안 보여서 과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콜렛-헤이그는 뭐냐라고 하면 여가의 직접 과세는 어렵고 직접 과세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좀 간접적으로 과세할 수 없을까?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여가를 즐길 때 사용되는 보완제가 있잖아. 뭐 골프를 친다, 뭐 산에 갈 때 등산 장비 이런 것들은요. 여가를 누리게 되면 골프채를 집에 장식용으로 갖다 놓진 않겠지. 그러니까 여가와 보완적이냐 대체적인 아니고 당연히 보완적인 재화에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로 자 이게 뭐라고요? 간접과세하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콜렛-헤이그 조세는 바로 뭐냐면 여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되는데 걔를 빼놓고는 뭔가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얘가 왕 중에 또 왕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끼리 뭐 얘기해서 네가 잘났네 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초등학교 3학년이 내가 100점 맞아서 너보다 똑똑하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땐 아이고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뒤에서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가를 빼놓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여가에 간접적이나마 과세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얘기한 게 보완적인 재화에 과세하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 과세를 하자라는 게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그 정도만 봐주시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전부 다 최종 물품세니까 물건에 과세를 하는 거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공평성 얘기가 빠져 있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한계야. 그래서 최적 소득세는 소득이라는 건 사람의 인적, 내가 소득이 얼마나 되나 그걸 감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공평성까지 고려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누진 소득세 그게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얘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특히 뭐 지난번에 봤던 부의소득세에 해당하는 게 최적 선용 누진 소득세 이런 그림인데 뭐 평균 세율이 증가하면 누진적이다 얘기할 건데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살짝 보시고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조세를 설계하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은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서 쉬운 얘기는 아니다.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지. 공공선택 이론에 나오는 뭐 투표를 했던 대리인,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등등을 했던 그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되고 최종 물품세는 약간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사용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좀 이번에는 좀 빨리 달린다고 달리긴 했는데 저 뒤에 나와 있는 개별 조세에 해당하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조세 부과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런 것들 좀 보면 좋긴 한데 약간 그게 미시경제학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지 좀 편한 거라서 우선 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뭐 책 내용 설명 안 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가지 마시고 여기는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공부한 만큼을 쓸 수 있도록 약간 할 테니까 좀 많이 좀 써주시면 되겠고 객관식 같은 경우도 뭐 조금 계산 문제도 늘 수는 있어요. 아직 뭐 어떻게 할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20문제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 문제 해가지고 공부한 거를 다 이렇게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들면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아마 전날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 시험 장소는 그냥 여기서 그냥 지난번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메시지 이렇게 주시거나 뭐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메일 주세요. 메일. 근데 질문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메일은 이렇게 다음 메일로 할게요. 이렇게 주시게 되면 한 메일 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전에 수업을 하느냐고 나오시냐고 고생하셨는데 그 생각보다는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험 마무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